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경계감이 짙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진짜 속내가 궁금한데 중국을 과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까요? 네, 현재까지 미국의 여론을 추이를 보면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다른 5개국과 함께 중국을 감시 대상으로 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막판까지 결론을 좀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중 간의 신냉전 흐름과도 무관치 않고 있는데요.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라는 압박 카드를 통해서 대미 무역 흑자 축소 그리고 환율 절상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철회를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대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자력 경생 그리고 애국심을 강조하는 대미 항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위엔화가 1달러에 7위엔선에 근접한다든지 지금까지 실질 실효 환율이 미 달러와 비교해서 40% 정도 절하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 4월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만약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중국 경제는 물론 당장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아무래도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위엔화 절상 압력을 받게 되게 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던 1988년부터 89년 사이에 우리나라 원화는 한 20% 정도 절상이 됐었습니다. 중국도 92년부터 94년 사이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처럼 중국에 대해서 위엔화를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정도 절상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절상을 요구하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기업의 투자가 또 지연이 되고요. 또 미국 정부는 연방 정부 조달 시장에 중국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IMF를 통해서 위엔화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요. 대미 투자 시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중국의 입지가 크게 좁혀지게 되는데요. 위엔화의 국제화라든지 1대1로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될지 또 위안화는 절상 추세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초기에 위엔화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머니들의 즉각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정부가 시장 개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에는 경제 펀더멘털 차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금융 정책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절상 추세로 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도표에 따르면은 연준은 2020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현재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반대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무역 분쟁이 있기 이전인 1달러에 6.3위엔까지 절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달러에 7위엔과 7.2위엔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만약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이 위안화 절상에 나설 경우 자본 이탈이나 통화 같은 이 증시 하락과 같은 부작용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을 2조 8천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3조 달러를 조금 윗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개입할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국제 금융의 삼중고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환율 안정, 독립적인 금융 정책이라는 3가지 정책은 동시에 달성이 될 수가 없고요. 2가지만 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제한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외화 구매 제한뿐만 아니라 외화 송금 신고 금액을 더 낮출 가능성이 있고요.
35만 명의 대미 유학생 귀재뿐만 아니라 300만 명의 그 대미 여행객들이 350억 달러를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행 지도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무역 전쟁의 환율 전쟁까지 미중 간의 신냉전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G2 간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양국 간 갈등 언제쯤 끝날까요? 네, 현재 그 미중 간의 그 갈등은 1950년서부터 80년 사이에 벌어졌던 미소 간의 대립과도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정권이 붕괴된다든지 당이 붕괴될 때까지는 장기전 내지 소모전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 정권과 가까운 중국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FBI로부터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지를 조사받는 일이 부쩍 늘어났고요. 중국도 서방 국가 인사에 대한 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워싱턴 안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면서 대중국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해서 나바로 통상제조정책국장 그리고 볼턴 대통령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중국 강경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강한 대중국 압박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2기의 주요 경제정책 윤곽이 결정될 제19기 사중전회가 조만간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 사중전회를 주목하는 배경이 있나요? 네, 중국 공산당 체제는 당서기가 5년 임기를 갖고 있고요. 5년 임기 동안에 6번 내지 7번의 전체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될 사중전에는 총서기뿐만 아니라 중앙위원 등과 같은 고급 간부들이 모여서 법제도를 다루는 회의인데요. 하지만 올해 초 시 주석의 그 임기 연임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논의하는 바람에 이중전회가 허비가 됐기 때문에 이번 사중전회에서는 삼중전회처럼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세계 이목이 집중된 것은 무역 마찰로 인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로 흐르기 전에 중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중전회의는 아무래도 바로 직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기상으로는 일본 아베 총리가 25일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25일 전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사중전회에서 지금과 같은 이 미중 무역 전쟁 국면을 좀 전환시킬 만한 이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항전 의사를 표명하고요. 자력갱생을 주장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11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이번에 내놓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무역 전쟁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응은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 굴복했다는 모습이 연출됐을 경우에는 당의 권위가 크게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의 빌미가 됐던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궤도 수정 작업들을 비롯해서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 중국이 2008년 리먼 쇼크 직후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개선될 것 같은데 과연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삼중전회가 열렸던 2003년, 2008년, 2015년에 상당히 중요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뤘는데요. 올해는 개혁 개방이 된 지 40주년 해이기 때문에 제2의 개혁 개방과 관련된 경제 정책들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언론들이 전하는 정책을 보면은 거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한 채무 감축안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산업 정책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구조 개혁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대1로 상하이와 같은 자유무역구를 개방시키는 작업, 그리고 인프라 정비를 통한 지역 개발,
그리고 소비 확대 시책과 관련된 규제 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중국의 성장 모델을 소비 주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중산층이 쌓아놓고 있는 부가 그 소비로 흐를 수 있도록 그 정책 호재들이 여러 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금 감면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대중국과 관련된 소비주에도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